충격, 마을 사람들이 사람 고기를 고릴라 고기로 오인하고 먹었다는 끔찍한 사건. 12월 5일 오후, 사냥꾼이 자신이 관리하던 숲에서 사냥을 하다가 숲의 평평한 지역이 완전히 불에 탄 것을 발견했다. 근처에서 그는 불에 그을려 검게 탄 원숭이처럼 생겼지만 몇 배는 더 큰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다. 그 생명체의 몸은 기형적이고 불에 타서 검게 변했으며 등이 굽었고 길고 굵은 허벅지, 굽은 손톱을 가진 손, 그리고 눈에 띄게 긴 손톱을 가지고 있었다. 전신이 부어오르고 불에 심하게 타면서 턱부터 위로는 목이 움츠러들었으며 얼굴은 일그러져 하얗게 빛나는 치아가 드러나 있었다. 형태를 자세히 살펴본 사냥꾼은 이것이 희귀한 침팬지라고 확신했다. 그는 튼튼하고 유연한 덩굴을 찾아 몸에 묶고 어깨에 걸어 마을로 끌고 갔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수십 명이 침팬지를 해부하고 뼈를 약재로 만들기 위해 끓이고 술에 담가 마셨다. 누구도 이 침팬지가 사실은 인간의 시신이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DNA 검사는 애선 마을 주민들이 약재로 만든 침팬지가 인근 지역에 살던 젊은 여성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하지만 왜 이 지역 여성이 동떨어진 언거커스 숲 깊은 곳에서 발견된 것일까?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그녀가 누군가에 의해 살해되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언덕에서 불태워졌을까? 아니면 개인적인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불을 지른 것일까? 이 신비로운 사건의 전말을 계속 지켜봐라. 그의 애선 마을에는 뉴엔 반 우어, 언거숲의 목재를 관리하기 위해 미스터 우옥은 숲에서 약 3km 떨어진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고용해 매일 관리하게 했다. 1946년에 태어난 리난가 씨는 애선 마을 주민으로 숲과 언덕 지형에 익숙한 사냥꾼이었기에 미스터 우옥을 위해 언거숲을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그 후 미스터 나는 숲에서 사냥과 나무 관리 일을 병행했다. 그는 숲을 관리하기 위해 고용된 유일한 사람이 아니었다. 에서스 아래서는 약 18헥타르의 숲이 1948년 생긴 반탐 씨에게 위임되어 관리되었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살아갔다. 이 고산 지역 사람들은 부유하지 않았지만 평화롭게 하루하루를 살았다. 그러던 중 연말의 어느 늦은 밤, 정확히 11월 29일에 미스터 잠은 오두막에서 쉬고 있다가 갑작스러운 폭발음을 들었다. 그는 곧바로 깨어나 밖으로 나가 확인해 보았다. 맞은편 언덕에서 불길과 연기가 작은 화염에서 치솟는 것을 보았다. 그는 누군가가 밤에 벌집을 태우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한동안 지켜보다가 다시 오두막으로 돌아와 쉬었다. 이틀 후 개인적인 이유로 하지양으로 떠난 미스터 잠은 폭발과 불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게다가 이 지역에서 사람들이 밤에 벌집을 태우는 일이 드문 일이 아니었기에 미스터 잠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폭발과 불이 발생한 후 6일째 되는 12월 5일 오후 숲을 지나던 미스터 잠이 폭발음을 들었던 언덕에서 이상하게 검게 그을린 물체를 발견했다. 희귀하고 귀중한 침팬지를 발견했다고 믿은 그는 다음날 가족과 이웃을 초대해 이를 약재로 만들기 위한 준비를 했다. 이들은 칼, 도마, 물통 등을 준비해 마을 가장자리의 큰 연못으로 갔다. 약 10명이 함께 작업하며 침팬지를 청소하고 손질하여 약재를 만드는 작업에 기여했다. 마을 전체가 몰려들어 귀하고 희귀한 침팬지가 어떻게 손질되는지 보려고 했다. 12명 이상이 침팬지 약재를 끓이는 솥을 돌아가며 지켰고 모두 흥분했다. 이는 그들이 처음 보는 광경이었기 때문이었다. 3일 밤낮이 지나 마침내 마을 사람들은 귀한 약재를 완성했다. 그러나 솥을 열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다. 보통 원숭이 약재는 단단하고 갈색이지만 이 약재는 연한 붉은색이고 보통보다 놀랍게도 부드러웠다. 그럼에도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희귀한 침팬지에서 만든 약재는 자연히 평범한 원숭이 약재와 다를 것이라고 단순히 여겼다. 마을 사람들은 술을 사서 약재를 섞고 함께 마시며 축하했다.
그날은 에서스 마을 사람들 중 몇몇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했다. 약 일주일 후 하지양에서 돌아온 미스터 잠은 마을 사람들이 희귀한 침팬지를 잡아 약재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이에 대해 물었고 침팬지가 자신이 그날 밤 불길을 본 장소 근처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시점에서 미스터 잠은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마을 사람들이 침팬지 약재를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며 미스터 잠은 이 지역에는 침팬지가 없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했다. 잠시는 막대기를 사용해 황량하고 차가운 재를 뒤적이기 시작했다. 여러 번 재를 헤집은 끝에 황동단추, 알루미늄 머리핀, 그리고 부분적으로 타버린 회색 천 조각들이 발견되었다. 이미 의심을 품고 있던 잠시는 수색을 계속했고 사람의 머리카락처럼 보이는 긴 섬유가 붙어있는 반쯤 타버린 장작 조각들을 발견했다. 일행은 다리에 힘이 풀려 땅에 주저앉으며 정신을 가다듬으려 애썼다. 이 시점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희귀 침팬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의심을 하기 시작한 듯했다. 그들은 전례 없는 무거운 공포를 안고 마을로 돌아갔다. 압도적인 두려움과 공포가 뒤섞여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잠시는 머리카락을 포함한 이 물건들을 수집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지역에는 침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침팬지에게 이런 종류의 물건이 있을 리가 없어요. 불이 났던 현장에서 발견된 물건들을 지켜야 했던 잠시는 그날 밤 숲속 오두막에 머무는 대신 마을로 돌아갔다. 그가 들고 있는 물건들은 번갈아가며 무겁게도 가볍게도 느껴졌다. 이 무렵 당국은 마을 사람들이 희귀한 침팬지를 잡았다는 정보를 접수했다. 하지만 사건 담당자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약재 소치 이미 완성된 후였다. 며칠 후 잠시는 관련 증거를 당국에 제출했다. 관계자들은 현장을 다시 방문해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결과는 마을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들이 도살하고 약재로 만든 침팬지는 실제로 인간의 시신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희귀한 침팬지의 시신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약시가 처음 발견했을 때부터 호기심을 보였다. 많은 사람들이 해부와 조리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마을 전체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 3일 밤낮 동안 끓인 후 완성된 약재는 약 1kg 정도로 일반적인 원숭이 약재와 완전히 다른 특성을 보였다. 그러나 희귀한 침팬지에서 나온 것이라 믿고 많은 마을 사람들이 약재를 술에 섞어 마셨다. 애써 마을 주민들 중 약재가 섞인 술을 마신 사람들은 모두 코를 자극하는 불쾌한 냄새와 비릿한 맛을 경험했다. 침팬지가 사실 인간의 시신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몇 주 동안 구토와 메스꺼움에 시달리며 이 끔찍한 느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마을 이장은 약재의 일부를 구매하려 했으나 사냥꾼이 이를 거절했다. 나중에 이장은 이 비극적인 실수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해체, 조리, 술을 마신 20명 이상의 사람들이 조사받기 위해 소환되었으나 모두 동일한 진술을 했다. 그들은 그것이 희귀한 침팬지의 시신이라 믿었으며 인간일 줄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시신을 발견한 사냥꾼 가시도 발견 당시 시신이 이미 불에 타고 부패한 상태여서 침팬지로 착각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피해자의 신원을 알지 못했으며 그녀의 죽음과도 관련이 없었다. 조사 결과 범죄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고 사건은 공식적으로 자살로 판정되었다. 피해자의 가족은 남겨진 물건들을 확인하고 수령하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큰 충격과 불신에 빠졌다. 피해자는 11월 29일부터 실종된 이는 디민 터로 확인되었다. 그녀의 남동생 민 토안의 DNA 샘플이에 이썸 마을 사람들이 약재로 만든 희귀 침팬지가 도시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도시는 가족의 둘째였다. 어린 시절 그녀는 교사가 되기를 꿈꾸며 사범대학에 진학했지만 전쟁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다. 시간이 지나 그녀의 청춘은 사라졌다. 도시는 혼자 살며 결혼도 자녀도 없었다. 그녀의 불행한 삶을 애도하며 가족은 이 사건이 자살이라는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역 주민들은 더 씨가 사이공에서 형과 함께 살던 시절 이 치무게의 금 귀걸이를 살 만큼 돈을 모았다고 회상했다. 그녀가 집을 떠난 저녁 약 오후 5시경 그녀는 땅 선지역에 도착해 라프로 가는 버스를 타려 했다. 그녀는 318번 버스 정류장에서 잠시 머물렀으나 버스를 찾지 못하고 되돌아가기로 했다. 그 후 그녀는 사라졌고 그녀의 불에 탄 시신은 나중에 언덕에서 발견되었다. 318번 버스 정류장에서 그녀의 시신이 발견된 언덕까지의 거리는 3km가 넘었으며 그녀의 집에서 시신이 발견된 장소까지는 약 10km였다. 일부는 그녀가 버스를 타지 못한 후 범죄자에게 공격당해 금 귀걸이를 강탈당하고 휘발유를 구매한 범인이 그녀의 시신을 언덕으로 끌고 가 증거를 없애기 위해 태웠다고 추측했다. 이 이론은 그녀의 금 귀걸이를 제외한 모든 소지품이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그럴듯해 보였다. 금은 불에 타거나 땅으로 녹아들지 않는다. 만약 그녀가 강도당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현장을 지나던 누군가가 귀걸이를 가져갔을 가능성도 있었다. 그러나 에이서스 마을 이장은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의 죽음은 자살로 판정되었다고 말했다. 남편도 자녀도 없이 혼자 살던 더 씨는 당시 남동생 가족과 다툰 뒤 절망적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인을 방문하기 위해 버스를 타지 못하자 그녀는 휘발유를 구매하고 언덕으로 가서 나무를 모아 휘발유를 붓고 스스로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공식 조사 결과는 더 씨의 가족을 납득시키지 못했다. 그녀의 남동생은 누이가 먼 길을 여행할 때, 특히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 물을 저장하기 위해 깡통을 가지고 다니는 습관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녀가 자살을 위해 그렇게 멀리까지 갔을 이유와 만약 자살하려 했다면 왜 옷가방을 챙겼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결국 이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당국은 증거도 목격자도 범죄 혐의도 찾을 수 없었고 사건은 공식적으로 자살로 종결되었다. 마을 주민들이 시신을 침팬지로 오인하고 잘못된 행동을 했던 것과는 별개로 그들은 더 씨의 죽음과 전혀 관련이 없었다. 사건은 끝났지만 에서숲은 오랫동안 인간 약체의 기억으로 인해 괴로워했다. 마을 사람들이 조금만 더 신중했거나 이상한 불에 탄 물체를 당국에 신고했더라면 이 비극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은 케이스를 따라가 주세요. 끔찍한 토막 살인 사건. 연인이 관계 비용을 떼먹어 천조각으로 잘리다. 5월 1일 오후 안산시 단원구 불도 방조제 인근의 운하에서 파도에 떠밀려온 의문의 자루가 발견되었습니다. 자루를 열자마자 지역 주민들은 남성의 하반신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 사건은 곧 지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고 경찰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핏자국과 감시 카메라, 작은 단서를 바탕으로 경찰은 10개 부서에서 900명의 경찰관을 동원하고 드론을 활용해 시신이 발견된 주변 지역을 확장 수색했습니다. 피해자는 누구였을까요? 왜 시신이 이렇게 잔인하게 훼손되고 유기되었을까요? 이 사건은 수사팀에 상당한 도전을 안겨줬을 뿐 아니라 한국 대중에게 오랫동안 악몽 같은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대부도의 미스터리한 살인사건을 풀어가는 여정에 앞서 채널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충격적인 사건들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이 끔찍한 살인사건은 평화롭던 대부도를 혼란과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안산시 경찰은 즉시 현장에 도착해 주변을 통제하고 부검을 시작했습니다. 초기 검사 결과 피해자는 키 약 6m의 왜소한 체격의 남성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시신의 상태를 기반으로 법의학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발견되기 얼마 전에 살해되었음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수사를 더욱 긴급하게 만들었습니다. 범인이 아직도 섬 어딘가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경찰은 900명 이상의 경찰관과 탐지견, 드론을 동원해 섬에서 대규모 수색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5월 3일까지 의미 있는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원래 발견 장소에서 상당히 떨어진 박매오리 선착장에서 한 지역 주민이 단단히 묶인 작은 자루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해 자루를 열자 오래된 담요에 쌓인 피해자의 나머지 시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내장이 완전히 제거되어 있어 사건은 더욱 끔찍하고 복잡해졌습니다. 범인은 모든 흔적을 지우려 한 듯 했으며 피해자의 신원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자루 안에 있던 몇몇 물건에서 피해자의 지문이 온전하게 발견되면서 수사에 행운이 따랐습니다. 이 지문을 이용해 경찰은 피해자가 40세의 최 씨라는 것을 확인했고 수사는 중요한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후 최 씨의 인간관계를 철저히 조사하며 특히 그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검토했습니다. 통화 기록을 통해 최근 최 씨와 빈번히 연락했던 몇몇 인물들이 드러났고 그중 한 이름이 수사관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바로 인천시 전주구의 같은 하숙집에서 최 씨와 함께 살았던 30세의 조승우였습니다. 확보한 단서를 바탕으로 경찰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5월 5일 오후 1시 50분 시신 일부가 처음 발견된 지 불과 4일 만에 당국은 최 씨가 살던 하숙집을 급습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수사관들은 벽에 튄 핏자국을 발견하며 그곳에서 끔찍한 범죄가 발생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신속히 혈액 샘플을 채취해 법의학 연구소로 보냈습니다. DNA 분석 결과 이 혈액은 피해자인 최 씨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최 씨는 바로 그 하숙집에서 살해된 것이었습니다. 모든 증거는 조승호를 지목하고 있었고 경찰은 긴급 체포영장을 즉시 발부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 앞에서 30세의 용의자 조승호는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최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유기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백은 수사관들에게 더 많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무엇이 그를 룸메이트에게 이런 잔혹한 행동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그의 냉혹한 진술 뒤에 숨겨진 더 깊은 비밀이 있었을까요? 이를 듣고 많은 사람은 사건이 빠르고 쉽게 해결되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시신 일부가 발견된 순간부터 피해자를 확인하고 범인을 체포하기까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조승호는 도망칠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수사관들에게 매우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경찰의 모든 질문에 침착하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의 직감이 말해주듯 이 사건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체포된 후 조승호는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하며 해결된 것처럼 보였던 사건은 갑자기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의 모순된 진술은 수사관들로 하여금 그가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이 끔찍한 살인 사건의 진짜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답을 찾기 위해 사건 발생 4개월 전으로 돌아가 조승호와 피해자의 관계, 그리고 그를 잔혹한 행동으로 몰아넣은 진짜 동기를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1월 2일 조승호는 인천시의 한 작은 모텔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일은 주로 프론트 업무와 객실 청소를 담당하는 비교적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이틀 후 운명적으로 최 씨가 그 모텔로 오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삶의 이야기를 가진 두 명의 낯선 이는 갑자기 동료가 되었고 모텔의 좁은 방을 함께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10살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삶의 불행이 이들을 더 가깝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조승호와 최 씨의 우정은 자연스럽게 싹텄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평화로운 생활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조승호와 최 씨 모두 직업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했습니다. 그들의 성의 없는 태도는 모텔 주인을 깊이 화나게 했고 결국 한 달 만에 둘 다 해고되어 실직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최 씨는 함께 집을 빌려 생활비를 절약하고 서로를 돕자고 제안했습니다.
나이가 더 많은 최 씨의 진심 어린 제안에 감동한 조승호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젊은 조승호에게 최 씨와 함께 사는 것은 최적의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들은 곧 인천시 종수의 월세 28만 원과 보증금 30만 원짜리 작은 원룸을 찾았습니다. 임대 계약은 최 씨의 이름으로 이루어졌고 생활비는 둘이서 반반씩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6년 2월 26일부터 두 사람의 동거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그들은 일상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조화를 이루는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약 2주 후인 2016년 3월 10일 최 씨는 조승호를 깜짝 놀라게 할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최 씨는 성관계를 맺고 그 대가로 돈을 지불하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 제안은 최 씨의 의도와 성 정체성에 대한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조승호는 과거 여자친구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그가 동성애자가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최 씨는 왜 이런 이상한 제안을 했을까요? 이 행동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이야기가 있었던 걸까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세부 사항이 이후의 살인 사건과 어떻게 연결되었는가입니다. 사건 발생 약 1년 반 전, 조승호는 여자친구와 함께 운영하던 반려동물 카페가 파산한 후 상당한 빚을 떠안게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빚을 갚기 위해 다양한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 나갔습니다. 그는 성인 영화에 엑스트라로 출연하거나 성인 영화 여성 배우를 관리하거나 남성 전용 노래방에서 호스트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경제적 압박은 그를 심각하게 짓눌렀고 그는 거의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최 씨가 만남당 30만 원을 제안했을 때 조승호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그는 이를 돈을 빨리 벌고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최 씨가 약속한 돈을 자주 지불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3월 31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조승호는 미지급된 돈에 대해 반복적으로 최 씨를 추궁했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최근 해고되어 돈이 없다고 변명했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되었고 화가 난 최 씨는 식탁에 있던 포크를 조승호에게 던지며 큰 소리로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했습니다. 조승호에게 있어 돈을 사기당한 것만으로도 분노를 일으킬 일이었는데 냉혹하게 쫓겨난 것은 그의 수치심과 분노를 극도로 치솟게 만들었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조승호는 이성을 잃었고 4월 1일 19cm 길이의 칼을 구입해 임대방 옷장에 숨겼습니다. 4월 12일 살인 전날 그는 근처 공사장에서 35cm 길이의 망치를 훔쳐 집 입구 근처 냉장고 뒤에 숨겼습니다. 이 시점에서 최 씨는 근처 모텔에서 직업을 구해 그곳으로 거처를 옮겼고 가끔씩만 이전 임대방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아마도 최 씨는 자신의 행동이 조승호를 절망과 폭력의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4월 13일 저녁 조승호는 길고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임대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사를 가기로 결심하며 최 씨와의 갈등과 불만의 나날을 끝내고자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최 씨를 본 조승호는 다시 한번 90만 원, 즉 성관계 대가와 임대 보증금을 포함한 돈을 요구했습니다. 조승호는 최 씨가 돈을 준다면 원한 없이 즉시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돈을 주는 대신 비웃으며 조승호를 모욕했습니다. 그는 조승호를 조롱하고 언어적으로 모욕하며 그의 부모에 대한 무례한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임계점이었습니다. 몇 년간 억눌려 있던 분노가 조승호 안에서 폭발했습니다. 그는 냉장고로 가서 숨겨두었던 망치를 꺼내 최 씨를 공격했습니다. 조승호의 행동에 겁에 질린 최 씨는 도망치려 했지만 조승호가 더 빨리 행동해 그를 발로 차 침대에 넘어뜨렸습니다. 조승호는 망치로 최 씨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내려쳤고 그가 움직임을 멈출 때까지 계속 공격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조승호의 분노는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침대에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는 최 씨를 보며 그는 그가 의식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분노에 휩싸인 조승호는 옷장에 숨겨두었던 칼을 꺼내 최 씨를 여러 차례 찔러 그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범행 후 그는 최 씨의 시신을 절단해 5개의 검은 쓰레기 봉투에 나누어 담은 후 하숙집 쓰레기 처리장에 버렸습니다. 이후 그는 이틀 동안 임대방을 떠났습니다. 4월 25일 방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깨달은 그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시신을 두 부분으로 나누기로 결정하고 이를 2개의 큰 자루에 담아 처리했습니다. 4월 26일 저녁 그는 자루들을 렌터카에 싣고 자신의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지역 대부도로 이동해 유기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2 자루를 바다에 버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모든 사건의 전개는 조승호의 진술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그는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을 의도가 없었고 순간적인 분노로 인해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수집된 증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조승호가 칼과 망치 같은 무기를 사전에 준비한 사실은 그의 행동이 계획적이었음을 나타냅니다. 그의 주장은 즉흥적이고 계획되지 않은 살인이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살인 이후의 조승호의 행동은 그의 잔혹하고 계산적인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최 씨의 시신은 심하게 훼손된 채 2 부분으로 나뉘어 대부도의 서로 다른 위치에 유기되었습니다. 특히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후에도 조승호는 도망칠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부러 사건에 대한 신문을 읽거나 뉴스를 보지 않았으며 여자친구와 영화를 보거나 소셜미디어에 업데이트를 게시하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개인 페이지에 몇 년 안에 2억 원을 벌어 꿈을 이루겠다는 글을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냉정한 태도는 많은 범죄 심리학자들이 조승호가 공감 능력이 부족한 냉혈한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했습니다. 그의 프로파일은 고등학교 시절 동물 학대를 했던 이력과 내성적이고 쉽게 자극받는 예민한 성격을 가진 인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잔혹할 뿐만 아니라 생존과 돈에 집착한 사람이었으며 일반적인 살인범들에게서 볼 수 있는 후회와는 극명히 대조적이었습니다. 그의 진술과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경찰은 이 끔찍한 살인의 직접적인 원인이 금전적 분쟁이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석을 종합할 때 이것이 정말 순간적인 분노에 의한 충동적인 행동이었을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을까요? 숨겨진 또 다른 비밀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냉혈한 살인범 조승호의 이야기는 많은 의문점을 남깁니다. 그의 진술을 완전히 신뢰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위험하고 교활한 본성이 숨겨져 있을까요? 2016년 10월 한국을 충격에 빠뜨린 이 고유명 사건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조승호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반전으로 2017년 4월 항소심에서 조승호의 형량이 27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상급법원의 이 결정은 대중의 큰 분노를 불러일으켰으며 그의 행위의 심각성이 다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승호가 당시 겪은 정신상태, 즉 돈을 사기당하고 쫓겨난 상황을 감안해 형량을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항소 이후 조승호는 처벌을 받아들이고 현재 한국의 교도소에서 형을 복역 중입니다. 대부도에서 발생한 끔찍한 살인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지만 그 여파는 여전히 한국 대중에게 공포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사건 이후 조승호의 개인 정보가 온라인에 유출되었습니다. 다른 범죄자들과 달리 자신의 신원을 숨기려 하기보다 조승호는 소셜미디어에서 꽤 유명했습니다. 체포되기 전 그는 자신의 브이로그를 통해 자신의 삶을 자주 공유했으며 이는 대중의 더 큰 호기심과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승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찾아가 그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자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전 여자친구와 가족도 사건의 여파로 인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들은 조승호의 범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셜미디어에서 모욕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완벽한 범죄를 꿈꾸었던 냉혈한 살인범 조승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가 받은 형량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정으로 공정한 것일까요? 이런 끔찍한 행동에 대한 처벌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사건은 여기서 마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다음의 클래식 범죄 사건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